네, 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강달러와 인플레이션으로 골치 아픈 곳이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당국이 외화 확보를 위해서 나서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 또한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제 언박싱에서는요. 그중에서도 동아시아 3국인 일본과 중국의 외환시장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어서 총리 사퇴까지 이어진 영국의 외환시장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요. 유창희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지금 뭐 전 세계가 달러와의 네. 전쟁입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달러화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거의 그쵸.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곳이 영국이다. 뭐 이런 네. 평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세계 시장에 반하는 경제 정책을 뭐 내세워서 영국 시장이 뭐 엄청난 파장을 겪고 있고요. 결국 영국 총리가 44일 만에 사퇴까지 했는데 네. 영국 시장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금 달러와 연관된 것인데 달러도 어쨌든 자국의 환율이 미국의 환율이니까 네. 환율이라는 거는 금리하고 경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좀 오른다라면 자국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금리가 낮으면 좀 자국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 또 반대로 또 경기가 좋으면 자국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떨어지면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순환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통화가 움직이는데 최근에 발생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이 각기 다른 요소에서 환율의 변화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네. 영국은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좀 네. 컸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2의 철의 여인을 꿈꿨었죠. 네. 근데 한 45일 만에 역사상 최단기간 총리로 막을 내린 리즈 트러스 총리가 처음에 딱 총리가 되자마자 야심차게 발표했었던 것이 약 430억 파운드에 달하는 감세하는 발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감세를 하겠다, 뭐 이걸 통해서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를 한 것 같은데 네. 이 재정이 부족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대책이 없이 이런 감세안이 발표가 됐고 그러면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그 연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고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가 또 다시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파운드 가치가 하락을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혼란을 만든 것인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10월 3일에는 이제 최상위 소득자에 대해서 부자 감세를 철회를 또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14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법인세 인상도 좀 19%에서 25%로 다시 늘리는 부분들로 갔는데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먹히지 않다,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불안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커지 콰탱 재무장관을 경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러스 총리도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좀 시장이 좀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보여졌는데 네. 영국이 엄청난 한 30일 정도?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발생되기 한 30일 남짓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총리나 44일 네. 재임을 했지만 이 기간 동안 영국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냐면은 그 영국 연기금이 손실액이 한 243조 원 정도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환율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환율하고 그 이걸로 인해서 자산 가치의 하락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서 예, 243조 원 정도 손실을 봤을 거라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0억 파운드면 한 70조 원 정도거든요. 70조 그렇죠. 원이 좀 넘는 돈인데 이거 감세 발표했다가 그거 한 3배, 4배 되는 그러니까요. 자금이 공중 분해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가격이 좀 폭락을 했는데 네. 영국의 연기금은 조금 안전적인 자산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국채인데 네. 국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한 것이고 또 국채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
그 뭐랄까 그 연금 자체가 네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령연금처럼 네. 한 달에 얼마씩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원 자체에서 이제 수익을 이제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국채에다가 좀 파생적인 상품을 결합을 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걸 손해봤겠네요. 그것이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손실을 크게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한 243조 원 정도 된다고 어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는 어느 정도 되었지만 이게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 이제 총리로 오신 분이 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좀 다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산적한 상황인 네, 그렇게 거잖아요. 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임 총리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뭐 후임 순핵 총리는 골드만삭스를 거쳐서 또 뭐 보리스 전 총리 네.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까지도 한 상당히 경제통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분도 그러니까 이분이 인도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배우자분도 인도인이신데 그 인도의 IT 대기업 인포시스라는 그 창업자의 따님이세요. 그래서 배우자의 재산만 1조 9천억이라고 합니다. 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좀 부럽긴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이제 57대 그 정식 총리가 되셨고 네. 바로 이제 전 정부의 실수를 바로 잡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영국 금리도 좀 안정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행 올해 영국 금리가 원래 이제 그 전 총리일 때는 한 6%까지도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네.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현재 총리가 바뀌면서 연말 기준금리가 5% 정도, 현재 2.25%인데 5% 정도까지 오를 정도로 네. 약간의 한마디로 긴축이 좀 덜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인 트러스 총리가 주도했었던 감세안은 완전히 철폐하겠다. 거의 네. 폐기 수준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했었던 발언 자체가 총리가 수락을 하자마자 네. 그 전 총리 정책은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도 했었고 현재 채권 시장이라든지 그 위기를 바로 타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조금은 안도감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틀밖에 안 된 거기 네. 때문에 앞으로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앞으로 BOE 같은 게 이제 곧 열릴 텐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분위기, 이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불안감의 정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일단 우리도 이제 레고랜드발 사태를 보면 알듯이 이게 사태 자체는 사실 상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크지 않았죠. 시장 자체 참가자들의 전체적인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그렇죠. 약간 도미노 현상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일면서 큰 불안을 야기하는 건데 리시 수넥이라는 인물이 영국 총리로 당선된 것만으로도 일단 불안감이 좀 가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레고랜드 사태가 지난주에도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실제 금액은 2천억 남짓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한 달 전에 이제 발생을 했고 해결이 네.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 50조를 넘게 쏟아 부어도 그렇죠. 좀 해결이 네. 전 될 거라 보고 있지만 네. 약간 불안감은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어떤 액션이 취한 건 아니었던 거죠. 네. 감세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지 실제 감세가 집행이 된 그래요. 그 정책으로 발휘된 것도 아닌데 예.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금융시장의 요동을 친 것이고 네. 또 새로운 총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잘 아는 분이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뭐 곧 영국 재무부의 중기 재정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요. 그 네. 내용은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좀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통화 가치 절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이야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엔저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바로 일본인데요. 네. 일본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뭐 이게 주변에서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우리가 저희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가장 지금 환율에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로 일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인들은
그렇게 막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 일본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엔저를 좀 즐기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엔저 좀 엔화가 싸니까 네. 해외여행 오세요, 뭐 자기네 나라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요. 일본인들은 약간 차분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환율만 따진다라면 좀 엔화 가치가 올해 들어서 한 22.9% 정도 거의 폭락세를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지난 20일 같은 경우는 32년 만에 그 1달러당 150엔을 돌파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152엔 언저리까지 맞습니다. 장중에 예, 그 정도가 갔습니다. 올라갔었고 예. 이제 BOJ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네. 조금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 약간 그 아까 제가 정치적 금리 그리고 경제 이 세 네.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 일본이 약간 금리적인 영향이 좀 커요. 음.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0%대에서 지금 3%. 3%대로 거의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본격적 금리 인상을 한 거는 한 2, 3월이니까요. 네. 그래서 가파르게 올려온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3%까지 금리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본은 전 세계가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보여줬던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0%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네. 일본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금리가 올라가서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높아졌는데 네. 반면에 일본은 금리가 안 올라가고 계속 저금리 0%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의 금리적인 차이 때문에 그 환율이 엔화가 약세를 띠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한 그 엔화를 방어를 했고 네. 이번에 같은 경우도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약간 그 언론사마다 좀 얘기는 다른데요. 뭐 한 200억 달러를 썼다라고 얘기도 개인 있고, 물량이?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200억 달러를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뭐 한 500억 달러를 썼다라는 음.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그 지금 현재 외환 보유액이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1위권이죠. 네, 그래서 뭐 200억 달러, 500억 달러가 뭐 아주 큰 그 일본 입장에서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을 쏟아 부으면서 억지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계속 성공할 수 있을지. 맞아요. 지난달 같은 경우도 한번 방어를 했는데 네. 성공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 큰 금액으로 일단 긴급 방어를 해서 약간의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한 3일밖에 안 지난 거라서 네. 조금 더 추이를 효과는 좀 살펴봐야 봐야 될 것 되겠죠. 같습니다. 이 차트 보면은 지금 달러엔 차트가 연초 한 110엔대 네. 하다가 지금 오늘 말씀하셨듯이 150엔대까지 네. 올랐단 말이죠. 엄청난 평가 절하를 당하고 있는 건데 네. 엔저 현상이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행이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외환시장에 쏟아붓고 있는데 네. 왜 금리 안 올리는 겁니까? 여기 사실 금리 올리는 게 외환시장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교과서잖아요, 사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국 화폐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전 세계에서 금리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네. 일본도 거기에 동참을 하면 뭐 쉽게 엔화를 좀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일본은 내부적인 문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일본의 그 부채,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네. 250% 정도 된다고. 음. 그러면 일본의 1년 GDP가 한 1,000조? 그러니까 일본 1년 예산 정도가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부채가 그 한 2배 반이니까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일본이 그 1,000조 원, 1년에 한 1,000조 원이 좀 넘는 예산 중에서 20%가 그 국채 빚을 진 거에 대해서 이자 갚는 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매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예산을 발행을 하고 또 빚을 갚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금리가 1%가 오르게 된다면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 빚 갚는 감당하기가.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해진다는 예.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뭐 1%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금리가
3%, 4%씩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만약 거기에 일본이 동참해서 올린다라면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빚이 늘어나게 된 것은 네. 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이 거의 30년 동안 저성장 네. 국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좀 통화 정책을 좀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썼는데 네.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돈을 풀었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부분들.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됐었던 것인데 여기에 불을 지른 게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아베 현재는 뭐 고인이 되셨지만 전 총리가 2013년부터 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네. 재정 정책, 확대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펼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효과는 뭐 있었다고 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게 대규모 부채고요. 네. 뭐 그리스 우리가 유럽의 가장 큰 문제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태리, 그리스 이런 나라인데 그렇죠. 그리스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80%? 200%가 또 안 돼요. 일본 더 심각한 네, 일본은 비율이네요.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계속 이제 좀 환율을 좀 방어를 달러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이 과연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럼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총리도 좀 그러니까 어쨌든 아베 총리가 내려온 지는 꽤 됐지만 약간 수렴청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네. 그렇죠. 정치권에서 영향이 되게 컸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뭐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BOJ의 정책이 좀 변화가 될 수도 있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은 일본의 금리가 항상 0.25%를 억지로 막고 있었는데 네. 이게 0.26이라든지 조금씩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상단이 좀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예. 금요일에 BOJ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약간 변화된 발언을 할지 아니면 뭐 한 1월이나 12월 정도에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의 특수한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살짝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이 정책이 언제까지 또 이어질 수 있을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뭐 G2 강대국이죠. 이제 중국 얘기가 남았는데 중국 역시 뭐 위안화가 네. 국가 주도를 물론 환율이 이제 관리 환율 통화 체제잖아요. 네.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최근에 이제 20차 인민 대표회의가 네. 열리면서 경제 리더가 바뀌었죠. 네. 리커창 총리가 이제 물러나면서 리창 현 상하이 당서기가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이어봤는데 중국은 앞으로 어떤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중국은 지금 일단은 그 확대 통화 정책을 좀 피고 있어요. 네. 금리 인하라든지 이렇게 정책을 피고 있고 2월 여기에 더해가지고 확대 재정 정책까지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치나 금리 이런 요소들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금리 인하라든지 재정 지출을 확대 가능성을 좀 대비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위안화 중국 상황은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이제 무역 흑자도 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 7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서 좀 곤란한 상황인데 완화 정책을 중국이 계속 펼칠 수 있는 이유가 배경이 뭡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발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부유라는 발언을 4번을 예. 맞아요. 했어요. 네. 공동부유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함께 잘 살자. 살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지방에서 도시로 계속 노동력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노동력이 유입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만족감을 주려면 거기에 맞춰서 경제가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최소 뭐 한 5% 이상은 성장을 해줘야지 지방에서 올라오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노동 수요라든지 이런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줄 수가 있는데 네. 네. 지금 4%대로 내려앉았잖아요. 예. 하다못해 월요일에 그동안 경제지표 발표 안 하다가 대거 경제지표를 몰아서 했는데 내용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데도 좋은데 불구하고, 예. 실제 그 세부 사항을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지? 예를 들어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경제 GDP 성장률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부분들 이거 조작한 거 아닌가 하늘 좀 항상 중국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의구심이 나올 정도인데 예.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의 정치적인 부분들 내부적인 이슈들 때문에 경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확대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또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헝다 사태가 발생한 지 한 작년 추석 정도에 발생을 했으니까 네네. 1년하고 조금 지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금리를 조금 낮춰서 이 부동산 시장을 조금 진정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 정부는 사실은 옛날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마오파 정책을 쳤어요. 마오파 8% 네. 성장률을 성장률 유지하자. 이 유지하자.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4%가 됐단 말이에요. 그쵸. 성장률이 굉장히 이제 반토막 난 건데 네. 이 3기 이제 뭐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는 이 상황에서 그 성장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쵸. 상황도 있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경제 성장률 맞춰줘야지 네. 국민 어떻게 보면 인민들한테 그 불만을 네.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정책이 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가 계속 좀 약세를 좀 띠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저께는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어저께 대규모의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 중국도 자금 집행을 좀 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중국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5년도에 중국이 금융위기가 좀 발생을 했을 때 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해외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집행하는 그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봉쇄를. 그래서 달러 유출을 막는 외화 유입을 막는 그런 효과를 이유도 있겠네요.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물백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거 말고도 좀 고차원적인 이유가 이런 코로나 봉쇄에 있지 않나라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음모론적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시죠. 음모론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경제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평론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 네. 안정적인 지금 시장이 전혀 없는 맞아요. 상황이구나. 모두가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뭐 역대급 엔저 현상에 경기 침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금융당국은 빠른 위기 대처로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을 좀 잠재울 특효약이 필요한 게 아닌가, 뭐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유창희 평론가님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될 경제 언박싱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유튜브 채널에 많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